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비유동자산을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산의 하위 메뉴에 보게 되면 장기금융상품에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 있고, 또 그 밑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들 간의 차이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격에 따라서 유가증권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그림과 같은데, 각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요놈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것은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이상의 두 개 증권에 포함하지 않는 유가증권을 말하는데, 오직 대차 대조표에만 변화를 주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속하기 때문에 자본의 변동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통상 보통주 지분율이 20%를 넘게 되면 지분법 주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인지 여부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지분율이 한 18%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배구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요놈을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만약 이걸 매도 가능 증권으로 계상을 하면 손익계산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순이익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등재를 하면 자산과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죠. 게다가 현행 세법상 과세소득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유가증권을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실적을 부풀리려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계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고 그냥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요건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보유하는 실물자산입니다. 말 그대로 실체가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는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 기계장치나 선박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진부화되지 않았는지 또는 과소평가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감가상각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부화라는 것은 오래되어 가지고 쓸모가 없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요. 과소평가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매입할 당시에 취득 원가는 100억 원인데 이게 수년 후에 지나서 보니까 시장에서 300억 원의 거래가 되더라 하는 일이 아주 많죠. 이런 주식들은 보통 자산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IFRS에서는 공정가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산주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돼요. 자, 이걸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이 유형자산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감가상각의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3천억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해 봅시다.
자, 이 지출액을 당해년도에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기업에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즉 순이익이 갑작스럽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따라서 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비용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자, 여기에는 정액법과 정률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법이란 해마다 동일한 금액을 상각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산이 쉽고 간단해서 이해하기도 쉽지요. 그런데 이 방식의 약점은 경제적 효용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 우리가 기계장치를 하나 구입하면 처음에는 잘 작동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 또 진부화 되기 때문에 가치가 크게 감소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률법입니다. 즉 매년 일정한 비율로 상각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금액이 상각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각액이 줄어들게 되는 방법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어떤 기업이 항공기를 3천억 원에 구입했다고 해 봅시다. 이 비행기의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는 100억이라고 한다면 정액법에 의한 계산은 매년 580억 원이 상각 처리가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는 공식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 그것을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되죠. 여기서 잔존 가치는 고철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무리 오래된 기계 설비라도 팔게 되면 최소한 고물값은 떨어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폐차를 직접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폐차장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동차 고철값이라고 하면서 2,000원인가 3,000원인가를 주더라고요. 그 차가 이제 10년 넘게 탄 프라이드였거든요. 이게 바로 잔존 가치 또는 잔존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는 이제 수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매년 580억 원이 상각이 되니까 기말의 장부 금액은 2,420억이 남게 되고요. 2년째에는 1,840억 원이 상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행을 하면서 5년 뒤에는 고철값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정률법에 의한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공식은 그림과 같습니다.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다음에 그 값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감가상각률이 45%라고 한다면 표에서 보듯이 첫 해에는 1350억이 상각 처리가 되고 다음 해에는 743억, 3년째에는 408, 5년 뒤에는 175억이 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액수가 크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따라서 상각액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정액법은 순이익에 변화가 없었죠. 자, 이렇게 간단히 개념만 알아봤는데 계산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포착해야 할 것은 감가상각비는 회계 처리 시 크게 두 가지 부분에 기입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니까 매출 총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로 판관비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감가상각비는 회계장부에만 비용으로 처리가 될 뿐 실제로 돈이 기업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흐름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는 겁니다. 현실에서 보면 보통 정액법은 건물이나 무형 자산 등 초기에 자산 가치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률법은 제조업체들이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적용하게 됩니다. 즉 시설 투자의 효과가 당장은 이익으로 직결되기 힘들기 때문에 회계연도 초기에 상각을 많이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가상각의 방법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각 비용을 줄여서 순이익의 수치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이 이렇게 상각 방법을 바꾸게 되면, 그리고 그 상각 액수가 너무 크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의 전환은 이익이 많이 나는 해에 비용 처리를 조금 더 많이 하겠다는 거죠. 요건 이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 또 노조와의 임금 문제, 그리고 배당 정책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러한 유형 자산들 중에서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토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뭐 예술작품이나 골동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자산들은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치가 증가를 하지요. 자, 이런 이유로 유형 자산의 총액은 얼마이고 과연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지표가 바로 유형 자산 회전율입니다. 자, 이 부분도 나중에 활동성 분석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